여기는 엘비노, 마이크 시험 중. 지구 및 깊은 바닷속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신비로운 세상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해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해 줍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열수구를 통해 지구의 생명 탄생에 대해 알 수 있죠. 열수구의 발견으로 우주 밖으로 시야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열수구로 미루어 보아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탐험이 이제 겨우 시작인 만큼 그곳에 다가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큰 솥 위를 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섣불리 안으로 내려가진 못했습니다. 20년 전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놀라운 생태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바다 및 생명체의 모습은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해서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가진 호기심은 인간을 더욱더 우주 바깥쪽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달에 로켓을 쏘아 올렸고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지구의 탄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한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지만 우주 안엔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의 생명에 대한 해답도 우리의 바다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 지구 탄생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은 해저 4,000마일 밑에서 야구공의 이음매처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 해령의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지구의 지각이 탄생한 곳이 중앙 해령인데 그 산맥은 대서양 중심부의 해저에서 출발해 인도양 중심을 지나 태평양의 동쪽 면을 따라 화산이 연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맥으로 대륙판의 접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상승한 해수온도, 화학물질 조사, 지진 측정 등을 통해 지각 형성 지점을 처음 알 수 있었죠. 화산 활동과 함께 바다 밑에 어둡고 차가운 물 속으로 매우 뜨거운 액체를 내뿜고 있는 작은 온천도 조사했습니다. 바로 열수구입니다.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1977년 열수구를 찾아 지질학 탐사를 떠났던 과학자들에 의해 20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홀가 야나시 박사가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무전기사가 신호를 보내서 어떤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다 밑에서 유기체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다 밑은 사막과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바다 밑에 간 지질학자는 큰 조개와 관벌레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지질학자는 그것들을 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저에게 군치의 밀집 정도를 얘기해 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열수구의 발견으로 인간의 생명 탐구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생명체들이 더 깊은 바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와 같은 모양으로 떠다니는 생명체도 있었죠. 어떻게 이곳으로 와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용암을 내뿜었던 바위 틈에서 자라나온 산소권 안에 사는 6피트 길이의 우아한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이 생명체들은 수천 파운드의 수압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진화도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식물은 빛이 없어도 성장합니다. 순백색의 기애들이 화산계곡 틈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의 어리들은 먼 옛날에 존재했던 그것일까요? 깊은 바다에 사는 강력한 포식자들일까요? 열수구 주변의 세상에 해저 낙원이라는 사실은 발견해냈지만 그 마법을 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중앙해령에선 또 다른 열수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열수구들은 지구를 에워싼 채 흐르고 있는 불강의 해저 고속도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매년 1회 열수구 탐사가 행해집니다. 탐사를 떠나는 기분은 흥분 반 두려움 반인데, 두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탐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으로 그들을 데려다줄 장비는 베테랑 해저 잠수정 엘빈호입니다. 엘빈은 대단한 기계죠. 30년 넘게 해저 탐험에 유용하게 사용돼 왔으니까요. 또 현존하는 잠수정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누적 탐사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정은 러버 밴드, 레인 클램프, 호스 클램프 등을 결합시켜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어떤 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과학자들은 열수구 이론을 정립해 왔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열수구의 탄생 문제였죠. 그러다 1991년 멕시코의 한 500마일 바깥쪽 나이노스 지점에서 탐사를 하던 중 그들의 행운도 끝이 났습니다. 탐사의 마지막 잠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열수구의 탄생이었습니다. 1991년 저희 모두는 바다 밑에서 직접 화산 폭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얀 눈 같은 박테리아 폭풍 사이를 떠다니고 있었죠.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큰 솥 위를 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섣불리 안으로 내려가진 못했습니다. 흑연을 내뿜는 것도 있었고요. 산맥을 따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열수구는 마그마를 토해냅니다. 마그마는 차가운 물과 만나 딱딱한 지각을 형성합니다. 지각은 스스로의 무게와 해수의 수압에 의해 붕괴되어 돌 부스러기들이 가득한 분화구 형태의 구멍을 만듭니다. 바닷속은 얼어붙은 용암의 검은 살림을 이루게 되죠. 압력에 의해 갈라진 틈으로 빠져나가는 차가운 해수는 무기질이 풍부한 뜨거운 용암과 만납니다. 뜨겁게 가열된 해수는 해저면의 구멍을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수구의 시작이죠. 아왕산염 침전물이 포함한 된 뜨거운 해수에 사는 동물이 없다는 사실은 생명이 화산 폭발로 시작해 열수구의 탄생과 함께 생물학적, 지질학적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해양학자들의 꿈은 실현되어 살아있는 실험실 나인노스에서 열수구 주변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의 나인노스 화산 폭발로 열수구의 탄생 시부터 동물 군체의 형성 과정을 처음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뜨겁게 가열된 액체가 차가운 해수와 만나 열수구 입구 주위에 무기물 침전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철, 구리, 아연, 때론 금이기도 한 이 무기물들은 빠른 속도로 동굴의 석순과 같은 모습을 이룹니다. 몇 개월 안에 뜨거운 물과 함께 무기물의 검은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구 탑이 형성됩니다. 보통 이런 굴뚝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처럼 지름 2인치 정도의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폭 수미터, 길이 20-30m의 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 해령의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죠. 검은 물질을 내뿜는 이 분출구는 35피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4개월 만에 21피트나 자란 분출구도 있었죠. 뜨거운 물이 이 분출구 입구에서 솟아나올 때 바다의 차가운 해수와 분출구 입구의 400도 액체의 경계는 종이 몇 장의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몇 밀리미터 정도죠. 해조면 바닷물의 온도가 화씨 35도인데 반해 분출구 안 액체의 온도는 화씨 750도에 달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상당한 양의 응축된 황화수소를 함유한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분출됩니다. 황화수소는 유독 화합물로서 모든 생명체에 치명적인데 가스실에서 사용했던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더 강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유독한 환경이며 그곳에서 인간은 달 표면에서보다 더 빨리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도 없고 엄청난 수압과 유독성 액체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도 놀라워했죠. 먼저 빛과 떨어뜨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기 비해서는 빛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빛에서 에너지를 얻는 광합성 작용 대신 화학 합성 과정을 통해 황화수소에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미생물이었습니다. 빛이 아닌 화학물질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체였죠. 어둠 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빛도 필요 없고 동물들은 이 박테리아에 의존해 살아가지요. 열수구 때의 초기 시점에서는 미생물층이 해저면에 겨울의 하얀 눈처럼 두껍게 깔리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지구 초기 생물 계통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분리해낸 생물체는 계통 분석상 가장 초기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지요. 나인노스 지역에선 끓는 점 이상에서 살아가는 초기 박테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지구 위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을까요? 현재 그 박테리아는 끓는 점의 높은 온도로 인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끓는 과정 중에 생기는 가스 때문이었지요. 이런 과정을 막을 수 있다면 박테리아는 끓는 점 이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먹이 사슬의 가장 하위 단계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생산 과정에 맞춰 움직이는 첫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닷개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들처럼 박테리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증가하며 정주성 생물들이 고형화된 용암의 틈 사이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주라식 피시도 나타납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일생을 열수구 근방 수미터 안에서 살아가죠. 화산 폭발 후 1년 만에 관벌레는 열수구 전역에 서식하게 됩니다. 관벌레는 6피트 길이의 관 속에 살며 키틴지를 배설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체는 바다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빨리 자라는 생명체입니다. 팔이 크기만 한 엔소포드가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갑각류 중 리터당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동물이죠. 새우는 외로운 청소부입니다. 관벌레의 또 다른 형태인 알파넬라 폴리키트는 지구상 어떤 동물보다도 열에 강합니다. 화씨 180도의 수온에서도 살아갈 수 있죠. 열수구 주변 최상위 포식자인 문어는 근처를 떠돌다 개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습니다. 화산 폭발 후 1년 안에 분출구 근처는 마치 산호처럼 수많은 생명체들로 빽빽히 뒤덮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말조개류가 나타나고 말조개는 최적의 서식지를 찾아 서서히 바위 밑으로 이동하며 마침내 생존에 필요한 황화수소 없이 관벌레를 떠나 살게 됩니다. 나인노스 지점에 조개가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폭발 6년 만이었죠. 열수구 주변엔 독특한 생명체 군락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산바위에 우아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있는 스파게티 벌레는 길이가 8피트가량 됩니다. 고깔 해파리의 먼 친척벌 되는 바다 민들레가 긴 줄기를 바위에 뻗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마리가 모여있는 군샤입니다. 바다 말미잘 오렌지 시스타가 뾰족탑 꼭대기에 몸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대 만강류들이 열수구 근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다 무척추 동물의 화석도 이 동물로 여겨집니다. 다른 바다 동물도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열수구 주변을 배회합니다. 바다 다른 곳에선 해수 표면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열수구의 번성과 그 진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어느 극한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체는 적절한 조건을 기다려 번성해 나갑니다. 나인노스의 탐사는 수심 8,600피트 지점인 만큼 신중히 진행돼야 합니다. 우주선 발사처럼 많은 주의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 분야가 종합된 새로운 과학 모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지구물리학, 화학, 지질학, 진화학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도선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 비행사와 같은 수많은 도선사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저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도선사가 되기 위해 1년 이상의 훈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두 기술자의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잠수정 조정뿐 아니라 일상적인 수리도 가능한 정도죠. 도선사로서 모든 일을 빈틈없이 해내야 하니까요.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여러 시스템을 시험해보고 맞지 않는 건 버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하죠. 물론 잠수는 기본입니다. 책임 지질학자가 오늘 잠수의 전략을 세웁니다. 열수구와 최근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은 폭이 아주 좁아. 대부분의 연구가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어서 참고할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 실험실과 다른 조건인 심연에서 바닷물의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12번 반복해서 1회 잠수 시 12개의 샘플을 가져옵니다. 잠수를 해서 모든 걸 비디오로 찍고 그걸 정지 화면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낸 후에 사진이 찍힌 곳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여기 만들어 놓은 지도 위에 맞추는 겁니다. 일종의 도로 지도와 같죠. 외부 공간보다 내부 공간으로의 여행이 훨씬 위험합니다. 압력이 크기 때문이죠. 인간은 400피트까지만 잠수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잠수함으론 바다 바닥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엘비노는 13,000피트까지 잠수가 가능합니다. 1년 만에 갖는 기회여서인지 모두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2분쯤 후면 바다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바닥에 닿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진 몰라도 아주 특별한 것이란 건 분명하지요. 23만 4천 마일 떨어진 달로 여행할 때 기압의 변화는 단 한 번 일어나는 데 반해 수심 2마일 지점의 수압은 250기압에 달합니다. 바다에선 1평방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나인노스의 압력은 탱크도 눌러버릴 만큼 강합니다. 나인노스 지점은 우리가 그곳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1991년 이후 매년 탐사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열수구 탄생 이후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구치 안에 몸을 실은 세 사람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나선형으로 돌며 나인노스까지 내려가는 데는 2시간이 걸립니다. 엘빈호는 인간에게 달 표면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지는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늘 멀리 사라지는 로켓처럼 엘빈호는 천천히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매 탐사 때마다 미제 생명체들이 발견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흥분으로 가득 찬 여행이죠. 리, 착륙 지점을 알려줄게. 460m 240 지점이야. 도착했어? 잠수 2시간 후 착륙 바로 전에 엘빈호는 불을 켭니다. 예감이 좋다. 여기는 엘빈호, 무전 확인 중. 나인노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표지판들이 순서대로 놓여집니다. 표지판은 탐사 시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의 역할도 합니다. 처음 해조면에 닿으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압도당하는 거죠. 정말 놀랍죠? 한두 시간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내려간 해저면에서도 생명체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군체들이 살고 있고 여러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이런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매번 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전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엘빈호 안에서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쉼해에서 작업하는 것이 흥분되는 이유는 바다가 지구상 가장 극한 환경을 가진 곳이라는 점 때문일 거예요. 특히 열수구 근처는 더하죠. 바다 및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해양학계의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수구 표본과 바닷물 샘플을 수집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잠수 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수심 8,000피트 지점에서 로봇팔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집 과정은 막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해수와 열기류에 의해 왜곡되는 물체 측정을 위해서는 적색 레이저가 쓰입니다. 이번 잠수는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말고 저쪽 바위 위에 얹어놔. 공간이 부족해 보여. 카메라는 1년 후 과학자들이 다시 찾을 때까지 하루에 한 장씩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비노가 떠난 뒤 나타나는 생명체의 모습을 담게 될지도 모르죠. 알파넬라 분출구 지역 각 입구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분출구 근처 근접 사진과 원거리 사진을 찍었다. 이 연구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근래에는 최신 비디오 장비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매크로 카메라는 과학자들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 세대의 카메라는 1년 동안 6시간 내지 10시간 분량의 화면을 찍습니다. 얼마 전에 우주로 허블 망원경이라는 관측 장비를 쏘아 올렸죠. 인간은 그 망원경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방 모습을 볼 수 있게 됐고요. 이 잠수함에 있는 카메라 장비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구 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푸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만들어주죠.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그곳의 생명의 모습, 생태계의 모습은 20년 전만 해도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지구 위 가장 유독한 환경 조건을 가진 곳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고 살아가는 유기체들을 볼 수가 있죠. 열수구 근처 생태계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넣는 광합성 대신 태양과 무관한 화학 합성을 하는 지구 위 몇 안 되는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근접 촬영 카메라를 통해서 이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동물들의 좁은 서식지와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일반적인 바다 동물이 보이지 않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열수구 유기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곳 동물들의 성장 속도는 무척 빠른 편인데 관벌레의 경우 바다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빨리 자라는 동물일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 속도 또한 일반적인 바다에선 나타나지 않는 열수구 생태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잠수정에 앉아있으면 티타늄 벽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자연에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완벽히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 저거 좀 봐, 고등어잖아 라고 하며 잠시 한눈을 팔게 되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조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장면을 비디오에 담았다. 가슴이 뛸 만큼 멋진 장면이다. 동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비상사태 시 승무원은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부상하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기압이 잘 유지되어서 잠수병엔 걸리지 않습니다.
잠수를 하다 부상신호를 보내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머릿속은 올라가서 다음날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서 마음이 무척 급해집니다. 엘빈호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 많이 익숙해지긴 했어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떨어뜨렸다 1년 만에 인양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은 엘빈호가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기 전에 무사히 탈출했었죠. 바다 바닥에서 도착할 보물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과학자들에겐 가장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엘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생을 열수구 연구에 던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연구에서 엘빈호의 탐사 자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구의 가장 극한 환경에 다녀온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아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이란 점은 그보다 훨씬 더 흥분되는 일이죠. 첫 잠수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차가운 물셀의 인사를 받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에티부니아, 컴보리푸니아, 아주 큰 것. 또 어느 건 아주 작아서 불쌍해 있었요. 많은 샘플들이 지속적인 분석을 위해 대학과입니다. 잠수 중에 우리가 비디오로 찍은 모든 표본과 미생물들은 1977년 이전까진 과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생물이 급격한 압력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개는 놀랄만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보통 한 번의 탐사에서 바닷개는 바닥에 무사히 놓여지기까지 4번의 왕복 여행을 무난히 견뎌내고 살아남습니다. 놓아주면 내 손가락을 물겠어. 이 동물들 중 많은 것들이 처음 관찰되는 것들입니다. 열수구 생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동물이 이 관벌레입니다. 극히 유독한 물질인 황화수소를 먹고 살죠. 열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 대부분은 황화수소에 의지해 삽니다. 특히 관벌레가 그렇죠. 이 독성 물질이 관이나 바위 틈으로 나올 때 그걸 자신들의 빨간 깃털 속으로 가져갑니다. 또 관벌레는 황화수소뿐 아니라 일반 바닷물에 존재하는 산소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관 속에 몸을 그대로 둔 채 깃털 안에 황화수소를 담아두고 가끔 산소가 필요할 땐 찬 바닷물 쪽으로 몸을 뺍니다. 그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깃털에 모인 황화수소는 관벌레를 통해 박테리아로 가득 찬 아래쪽의 액낭으로 보내집니다. 그 박테리아는 황화수소로 에너지를 생산해 관벌레에게 전하고요. 독성 물질을 먹이로 사용하는 박테리아에게 해독을 맡겨서 독성이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죠. 정말 대단한 적응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생관계죠. 공생자는 박테리아고요. 이런 공생관계는 홍합, 대합 조개류나 관벌레에게도 존재하고 일부 사람들은 게와 새우에게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매우 독특한 생활 양식이어서 이 같은 숙주와 공생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생은 각 동물이 박테리아를 먹이로 섭취하는 유생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용으로 성장이 촉진되어 완전한 성체로 자라게 되죠. 암수가 따로 존재하는 관벌레는 물속에 정액을 쏘아 산란 활동을 합니다. 이 자이언트 조개 역시 독성 물질을 연료로 빠르게 자라납니다. 관벌레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이 스파게티벌레는 1979년 이후엔 열수구 근처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처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열수구 주변에서 처음 채취된 생물이야. 게다가 끈적끈적하게 생긴 게
그냥 보기만 해도 꽤 흥미로운 동물인 것 같군. 오늘은 성과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바로 비디오 자료죠. 이 자료를 통해 극한 환경에서의 동물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바넬라 벌레의 서식지는 최근에야 매크로 카메라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수구 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동물은 개였습니다. 열수구 세계의 청소 기계로 알려져 있는 개는 강력한 발과 턱으로 주먹이인 조개를 껍질째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개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 어렵게 확보한 먹이는 확실하게 지켜냅니다. 조개뿐 아니라 관벌레도 개에겐 훌륭한 먹잇감입니다. 개가 관 입구 근처로 접근해 갑니다. 빠른 관벌레는 만만치 않은 상대여서 작전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린 만큼 분명 얻는 것이 있습니다. 관벌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움켜잡은 채 몸통을 먹어치웁니다. 개는 개체수가 많아 강한 놈만이 살아남습니다. 마땅한 먹잇감을 발견하지 못할 땐 서로 간에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개는 친구의 한쪽 다리를 뺏어와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남은 한쪽 다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용감함으로 이 녀석은 열수구 입구 좁은 턱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엘비노의 불빛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눈은 왜 있는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유생 단계 시 수면에 쉽게 오르기 위해 시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문어는 열수구 포식자 중 가장 영리한 동물입니다. 뒷다리를 이용해 바다 바닥에서 이동을 하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용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바닥 대부분이 사막과 같은 심연에서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도 그 성장 속도는 지구상 어느 지역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열수구 부근에서는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이곳의 성장 속도는 비옥한 열대우림 지역과 맞먹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생명체들이 화산 폭발 뒤에 온도가 상승된 물에 의해 성장하도록 유생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한 가지 난제는 각기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열수구들의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천 킬로미터는 아니더라도 수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유생 단계 생명체 이동이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나인노스에선 생명체가 1마일 옆에 열수구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은 현재 생명체 소재 자체는 수천 마일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며 중앙해령에선 많은 열수구들이 탐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과의 공동 작업으로 바다를 통한 우정 관계가 탄생하기도 했죠. 엘빈호와 프랑스족 친구 노틸호는 대서양 중앙해령의 해저 9,000피트 지점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이곳 동물들에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인노스에선 관벌레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곳 대서양은 새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서양 새우는 앞을 못 보는 대신 등 쪽에 적외선에 민감한 감각기관이 발달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열수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에 적응된 모습일 것입니다. 태평양의 박테리아 몇 종은 대서양의 박테리아와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대서양 열수구에선 상어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나인노스에선 발견된 적이 없죠. 상어와 다른 큰 포식자들이 잠수함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기 때문일까요? 프랑스 쪽 환영 인사도 비슷합니다. 차가운 얼음물 대신 점도가 있는 물질을 던진다는 것만 다르죠. 열수구 생명체는 얼마나 살까요? 보통 몇십 년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나인노스의 주기는 끝나지 않았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남아있어 해답을 푸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을 다한 열수구가 발견된 적은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물기둥의 변화로 인해 박테리아의 먹이로 쓰이는 필수 요소인 황화수소가 사라지고 대신 산화철이 침전되기 시작해 열수구 주변 생물에 철의 녹과 같은 색깔을 입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러스티 리프티아라는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스티 리프티아 지역의 황화수소가 사라져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바다 바닥일 겁니다. 그래서 주변 바닷물엔 황화수소는 없고 산소만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하 박테리아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인해 열수구의 생명이 끝나기도 하는데 폭발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 실제로 차드 관벌레와 조개가 나인노스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열수구 근처의 동물 화석은 수천 마일 떨어진 광석 매장지에서 발견되는데 40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갈라지면서 지구 지각층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위로 올려졌고 화석은 세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히말라야산 정상이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도 조개 껍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죽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화석들은 열수구가 지구 위 가장 오래된 생태계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공룡과 함께 존재했던 유기체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가 격렬한 지질학적 변화를 겪을 때 열수구 생태계가 동물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지구 바다의 대부분을 끓여 증발시켜버리고 지상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할 만큼 커다란 충격이 왔을 때 열수구에만 생명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열수구와 같은 깊은 바닷속은 지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명이 찾아가 쉴 수 있는 오아시스였을지 모릅니다. 이곳에 사는 유기체는 햇빛이 필요 없고 수마일 높이의 바다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표와 대기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바다 바닥의 생물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룡을 멸종시켰던 대기권 밖의 충격은 이곳에선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것이죠. 과학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긴 하지만 과학자 중 이 열수구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이론이라 생물 석생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수구 부근에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와 비슷한 몇몇 동물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생명의 기원과 생명이 바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열수구를 통해 지구의 생명 탄생에 대해 알 수 있지요. 생식작용이 아닌 화산 활동의 부산물로 탄생됐지요. 수천 파운드의 수압이 존재하고 무기질이 풍부한 과열 유동체와 찬 바닷물이 공존하는 조건 하에서는 무기화합물이 유기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열수구와 같은 장소에서의 유기 화합물의 탄생에 대해 이미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바다 아래쪽은 수압이 높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도 존재하는데 높은 수압은 그 화합물들을 파괴하는 대신 유기 화합물로 바꿔버린다는 이론 화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생명 탄생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들은 지구의 초기 생명체는 높은 온도에서 탄생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높은 온도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열수구에서 탄생한 것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생명 이론은 이 놀라운 환경의 발견과 함께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바깥 세상에 생명의 존재가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태양계 다른 행성의 환경 조건은 열수구의 조건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곳 지구에서 높은 온도와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역시 빛이 없고 산소가 없는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는 냉각된 지각과 함께 바다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수구 주변에서 태양빛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유로파의 바다 안에서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소화해내듯 다른 행성에선 메탄과 같은 독성 물질이 같은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행성 간에는 해성과 운석이 서로 부딪혀 끊임없는 지상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행성 간의 물질 교환을 통해 태양계 전체로 퍼져 한 행성의 생명이 다른 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수성의 운석에서는 원시 박테리아의 모습을 한 유기체가 존재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지구에 왔었던 것처럼 유로파에도 떨어졌다면 그곳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기체는 차가운 바다 및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열수구의 발견으로 지구 밖 생명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졌어요. 우주홀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 탐사 기술들은 나사가 준비 중인 수성과 목성, 유로파의 우주 탐사 여행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와 해양학 간에는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수구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들은 지구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가들은 열수구 유기체들을 병균의 항체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우리의 환경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론 생명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은 이곳 지구뿐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진 못하죠. 사실 열수구의 발견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지만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면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생명에 대해서도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지혜와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생명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엘비노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런 경험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주 비행사보다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다 바닥에서 그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멀쩡했습니다. 수압에도 끄떡 없었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 나인노스의 탐험은 생명엔 한계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